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헌법적 사명 수행이 가능하다며 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한 발언들 잠시 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막판까지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가 불발되면서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무제한 반대 토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본회의가 애초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왜 지연된 겁니까? 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각 당 의원총회까지 이어지면서 늦어졌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1시 20분부터 국회의장과 함께 만나서 1시간 넘게 법안 상정 순서와 개수, 필리버스터 여부를 두고 논의를 벌였지만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쟁점 법안 4개부터 먼저 올리자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합의된 비쟁점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개가 본회의에 상정되게 됐습니다. 본회의가 예정된 오늘 국회는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오늘 아침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긴급 회동을 통해 금융당국은 조직 개편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모양새를 취하면서 합의 처리를 막판까지 촉구한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기존 원안대로 가지 못해 통탄스럽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금융위의 경우 야당이 소관 상임위를 맡고 있어서 어차피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배려하는 척 한 거라고 반박합니다. 검찰청 폐지는 곧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거라며 다른 기관 개편도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송원석 원내대표도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무리한 정부 조직 개편은 곧 다가올 국정감사가 현재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새로운 기관을 세워서 비판을 피하려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내버릴 수 있어서 물리적으로 하루에 법안 1개씩 처리 가능합니다. 이 쟁점 법안 4개가 차례로 상정이 된다면 앞으로 4박 5일간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유엔 연설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벽히 복귀했다며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용기와 신념을 세계에 과시한 연설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END 이니셔티브의 공감을 끌어냈다며 미북 대화 재개는 물론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연설에 북한과 친하게 지낸다는 말만 있지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말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대북관을 말하기보다는 처참한 한미 관세 협상을 수습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대미 투자는 없다던 김민석 총리의 외신 인터뷰를 문제 삼으면서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대통령이 이재명이고 총리가 김민석이라는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여권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에게 독립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사법부의 신뢰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오늘 저녁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언론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우 기자,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국회와 사법부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 나왔죠? 네, 조금 전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이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범여권 주도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거취 압박이 거세지고 국회에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추진되면서 사법부가 흔들리는 상황인데 신임 법관들에게 이와 상관없이 헌법이 부여한 판사로서 역할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한 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아침 출근길 출석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에서 대법관 전원이 검토했고 의견을 확인해서 이뤄진 절차라며 이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법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표 판사들이 토론회를 연다고요? 네, 대법관 증언과 추천 방식 개선안을 두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오후 7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주최로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립니다.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됩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그동안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대폭 늘리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추천도 법관 대표회의와 지방 변호사의 목 2명을 추천위원회에 추가해 대법원장 영향력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분과위는 법원 내부방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증언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든가 증언 속도와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개별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추천위원회에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또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와 사퇴 요구 등을 두고도 경론이 오갈 수 있습니다. 정식 회의가 아닌 토론회인 만큼 법관 대표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일 처음으로 열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중계와 언론사의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보석신문에 대한 중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내일 윤 전 대통령의 모습 거의 2달여 만에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재판부가 언론사의 촬영과 특검의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인 만큼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공개됩니다. 또 법정 안에서 오고 가는 내용도 법원이 자체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릴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달여 만에 공개석상에 오르는 건데요. 내일 예정된 재판은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1차 공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을 일부만 소집해 회의를 열어 나머지 국무위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올해 초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의 물리적 저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석신문 과정은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석방을 위해 청구한 보석신문이 내일 재판과 함께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 보석신문은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내일 직접 법정에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 등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 등이 남아있다며 계속 구속해야 한다, 이렇게 반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계가 불가하더라도 언론사별로 법정에 들어가 신문 과정을 취재할 수 있어서 내용은 아마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수사도 이어가고 있는데 추가 소환 계획을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검이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서면을 교도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의혹과 관련해선 변호인 선임계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도관에게 전달한 건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방문 조사에 응할 뜻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아직 방문 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의사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는 방향을 검토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구속 수감된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김건희 씨 조사 진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씨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는데요. 오후 2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준비한 질문은 모두 마쳤다고 말했는데요. 김건희 씨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서 고가의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총선 공천과 공직 임명을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때 성립되기 때문에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무관계 입증이 관건인데요. 앞서 특검은 김 씨를 뇌물죄로 입건했다는 건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전제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은 만큼 사안마다 조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모아서 한꺼번에 소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특검의 다른 소환 소식도 있죠? 네, 먼저 특검은 오전 10시부터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학폭위 간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씨가 학연 관계인 김 전 비서관의 딸이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을 덮어주려 교육부 차관과 통화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재작년 7월 김 전 비서관 자녀는 같은 초등학교 학생을 수차례 때려 각막 손상 등의 피해를 입혔지만 당시 학폭위로부터 출석 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등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공천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창우 경북도 의원과 브로커 김모 씨 그리고 박현국 봉화군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종묘 차담회 의혹 조사도 예정돼 있다고요? 네, 특검팀은 내일 오전 10시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필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해 9월 3일 종묘 휴관일에 일반에게는 개방되지 않는 망묘루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어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능유적본부는 종묘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종묘 사용을 위해선 본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당시 국능유적본부는 대통령실로부터 김 씨의 방문 일정을 전달받고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내일 이 본부장을 상대로 망묘루를 사용하도록 허가해준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은 내일 재판에 넘겨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 씨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양쪽에 연루돼 있는데요. 특검은 내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혐의로 이 씨를 구속 기소하고 웰바이오텍 관련 수사는 기소 이후에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은근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 씨를 공범으로 판단했는데요. 두 사람의 공소장을 보면 이 씨는 우크라이나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허위 과장 보도 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핵심 피의자로 조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삼부토건과 함께 묵힌 웰바이오텍도 주가가 급등했을 무렵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매각해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는데 특검은 이 씨가 웰바이오텍과 삼부토건 사이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세부화를 놓고 한미 양측이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에 두고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는 뜻을 직접 전했는데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에서 유엔 총회와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외환시장을 관리하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따로 만났습니다. 한국 투자 서밋 행사에 일정상 못 오게 된 베센트 장관이 면담을 요청해 성사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만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에게 관세 협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사실상 못 박았습니다.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우리 외화 보유액의 80%가 넘는 3,500억 달러를 미국 측 요구대로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제2의 IMF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투자 패키지에 합의한 일본은 경제 규모는 물론 외환시장 인프라가 한국과 크게 다르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미리 정한 환율로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는 통화 스와프를 무한도로 체결하는 등 일종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단 건데 베센트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는 즉답하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일시적 또는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관한 생각도 전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조선 분야 등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대통령실은 베센트 장관이 이 대통령의 말을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만남이 앞으로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의 중요 분수령이 될 거로 보고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북한이 7년 만에 유엔 총회에 파견하는 대표단이 뉴욕행 환승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대표단을 이끌고 온 김성경 북한 외무성 부상의 모습이 YTN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중국 현지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제8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북한 대표단 중국 베이징을 거쳐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군요. 네, 중국 시간 오늘 오전 11시 18분쯤 베이징 수도공항에 고려항공 여객기가 도착했습니다. 화, 목, 토 매주 3회 운행 중인 정기편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은 북한의 차관급인 김성경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유엔 총회 파견 대표단을 태우고 왔습니다. 낮 12시쯤 일반 출구로 빠져나온 김 부상과 대표단의 모습을 YTN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김 부상은 공항 1층 귀빈 주차장이 아닌 2층 일반 주차장으로 이동했는데요. 걷는 동안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북한 외교 번호판이 붙은 승합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베이징 현지 일정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다녀간 북한 대사관에 잠시 들러 방미 의제를 점검할 거로 보입니다. 북한 대표단은 이르면 오늘 밤 중국 국적기로 갈아타고 유엔 총회가 열린 뉴욕으로 날아갈 전망입니다. 네, 7년 만에 평양에서 직접 파견한 김성경 부상 유엔 총회에서 연설에 나선다고요? 네, 김 부상이 오늘 저녁 항공편으로 이동한다면 미국 뉴욕 시간 25일 밤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국 시간으론 내일 낮 12시쯤입니다. 김 부상은 오는 29일에 열리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서 직접 연설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에서 유엔의 대표단을 보낸 건 2018년 73차 총회 때 당시 리용호 외무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난 2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는 절대 없다고 공언했죠. 앞서 5차 방중 땐 적대적 두 국가론에 기초해 남북관계를 설명한 거로도 전해졌는데요. 김 부상도 유엔 총회에서 핵보유의 정당성과 북한의 독립국 지위를 주장할 거란 관측입니다.
일각에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물밑 접촉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장관급인 최선희 외무상이 아닌 차관급 김성경 부상을 파견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큰 기대를 갖고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진 않았을 거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현실적으로 두 국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미국 과학자연맹 등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은 2,000kg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장모 씨 등 2명이 오늘 오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소액 결제 사건과 별개로 KT 서버 해킹 의혹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오후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들인 장 씨 등 중국 교포 2명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송치 당시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장비는 윗선한테 직접 받은 겁니까? 노트북이랑 핸드폰 왜 먼저 보냈나요? 중간에 중국은 왜 다녀온 겁니까?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오후 브리핑을 열고 장 씨 등이 지난해 7월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넘겨받았으며 지난달 5일부터 한 달간 차량으로 피해 지역을 오가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장비를 작동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윗선이 장비를 원격 제어해 무단결제 피해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네트워크 장비와 부품 27개를 확보했지만 불법 해킹 프로그램이 담긴 노트북과 연락수단으로 쓰인 대포폰 등 또 다른 핵심 증거들은 이미 중국에 반출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214명, 피해 금액은 1억 3,650여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장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한 것과 별개로 이들에게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보이는 총책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무단 소액 결제 사건과 별개로 KT 측이 서버가 해킹당하고도 이를 숨기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KT는 지난주 서버 침해 정황을 발견했다며 정부에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KT 측은 서버 해킹 의심 정황을 지난 7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7월 9일 날 융업업체가 KT의 서버 침해 상황에 대해서 중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이죠? 제가 중간 보고를 받은 시점은 7월 22일입니다. 이후 KT는 침해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측에 해킹 사실이 없다고 신고하고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이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서버 폐기나 신고 지연 등의 고의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 수사대는 현재 KT 서버 해킹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 이른바 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킹 의심 정황을 보고받고도 관련 서버를 폐기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YTN의 관련 사안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고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 서버 해킹 여부와 미상의 해커를 찾는 동시에 KT 측의 서버 폐기 과정 등의 경찰 수사가 불가피한 만큼 조만간 정식 수사에 착수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조계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 시각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 상황 위주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국회에선 본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인데요. 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4개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확정한 상태입니다. 여야 목소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 정부조직법을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저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겠다는 것을 발목 잡고 저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정부조직법을 발목을 잡는 것은 대선 불복이고 총선 불복이라 라고 주장했을 때 과연 국민의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대단히 개탄스럽고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의 문제점은 다분히 감정적인 분풀이 보복성 개편이라는 점입니다. 검찰, 기재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졸속적인 조직 개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발목 잡기라고 비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예, 오늘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 미래 발목 잡기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졸속 개혁이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데 어떤 법안들이 지금 올라가길래 이런 거죠? 일단은 이 정부조직법이 제일 쟁점이 되고 있죠. 거기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 설치하고 공소청 설치하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진흥정책까지 포괄하는 위원회로 다시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진숙 위원장을 뽑아내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게 비중 있고 대단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은 이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 따라서 이제 개편돼야 하는 법이고요. 네 번째가 국회 증언감정법인데 국정조사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 현행법은 특별위원회 기간이 끝나면 위증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란이라든가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한 사례들에 대해서 처벌할 규정이 없는 법적 미비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국정조사가 끝나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 이렇게 4개 법안이 지금 쟁점 법안으로 상정이 됩니다. 네,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고위당정대가 아침에 이제 좀 기습적으로 만나서 좀 바뀐 내용이 그래도 금융위 분리 등은 이제 이 정부조직법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금융위 관련돼서는 저희가 정부조직법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을 정의할 때 일반적인 행정기관들은 거기서 즉시 정의하지만 실제 위원회 형태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의를 해요.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라서 설치된 금융위원회, 이게 중앙행정기관으로 되는 거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거나 뭔가 변화를 가하려면 그 법을 또 개정해야 되는데 그 금융위원회 법을 개정할 때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예요. 근데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은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지난번에 합의를 했잖아요. 특검법 그 개정안과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같이 처리하자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이 어겼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원회 설치법 관련돼서 진전이 안 되니까 그것만 빼고 한다는 거죠. 실제 빼고 한다는 이걸 저희가 다시 돌이켜 보면 금융위원회에 관련된 금감원 분리,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업무 중에 국내 금융정책 관련된 감독 기능 이런 부분들은 빼서 기재부에 넣는 이 부분이 국민을 위한 그 어떤 개선이 아니고 실제는 뭐 보복성 아니었느냐. 기재부를 없앴는데 그 기재부가 뭔가 빈 것 같으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일부 업무를 갖다 꽂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게 맞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원래 만약에 정말 필요했다 그러면 시간을 갖고 협상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라든가 어쨌든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에 모두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출국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원래는 저희가 쟁점 법안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랬죠. 쟁점 법안이 4-5개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숫자, 상임위원 숫자 관련된 내부 규칙 이 부분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4-5개 되는데 그것에 관련돼서는 하기로 원래 입장이 정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29개 뭐 6개 이르는 나머지 비쟁점 법안, 합의된 법안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주당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위임을 했죠. 본회의 전까지 정해달라. 근데 아마 그 쟁점 법안 이외에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뭐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비쟁점 법안은 그대로 통과되는데 이 부분도 통과 시기가 문제예요. 지금 제가 언론을 보니까 2개 비쟁점 법안, 그러니까 아펙 뭐 지지한다는 그 결의문 이거하고 그다음 산불 특위 활동기한 연장 이 부분만 먼저 2개 처리하고 그다음에 비쟁점 법안 나머지는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쟁점 법안을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인한 어떤 국민적 비판을 국민의힘이 받도록 하는 어떤 전략이 숨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것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제안했듯이 패스트트랙 안 할 테니까 먼저 합의된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고 그다음에 쟁점 법안 뒤로 미루자. 이렇게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안 받았고 안 받은 민주당을 의장께서 지지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의사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상정 순서에 대한 좀 아쉬움을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은 지금 뭐 비쟁점 법안 2개 처리 후에는 이제 하나하나 쟁점 법안이 올라올 텐데 그렇다면은 필리버스터가 계속 길어지면서 최소한 지금 추석을 앞두고 나서 뭐 나흘 동안 본회의가 진행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민심에 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뭐 설명하신 내용 중에 아직 정확히 확인이 안 된 건 69개 민생 법안,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이 계속해서 이 전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상정했을 경우에 처리되지 못하고 무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단 넣지 않는 걸로 했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의총 결과에 따라서 아마 국회의장이 추가 검토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어떻게 합의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4개 법안에 대해서 하루씩 하면 4박 5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뭐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이 들어오면 종결에 대한 또 안을 제출해서 바로 표결을 할 거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4박 5일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조직법이라든가 방송미디어통신설치법 등 이 4개 쟁점 법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뭐 새롭게 제기된 문제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법사위라든가 각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법안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24시간 동안 그 주장이 과연 국민들을 설득하는 내용일까요? 그냥 사실 아무 의미 없이 절차만 지연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국민들 필리버스터라는 게 합법적 의사 방해인데 실질은 그런 걸 통해서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에 테러 방지법에 대한 이 필리버스터가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시작할 때는 민주당의 입장,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여론이 지지율이 낮았지만 실제 이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면서 여론이 반전이 됩니다. 근데 이 4개 법안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과연 여론이 설득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목적도 아니고 그런 결과도 내올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27일에서 30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방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중국을 다녀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중국을 방문해서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 부분은 사실은 그 소극적 반발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직을 내려놓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강력한 메시지를 발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극히 소극적인 저항을 한 거고, 그러나 그 콘텐츠는 맞는 얘기예요. 검찰이라는 것이 저희 헌법에도 검사라는 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검사를 담아내는 그릇인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근데 검찰청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와 검찰총장이 있으면 당연히 검찰청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공소청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꿀 헌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또 하나는 같은 검사가 공수처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검찰청에 있으면 문제가 됩니까? 특검에 있으면 또 문제가 없고 검찰청에 있으면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검사들이 만약에 어떤 수사 미진이나 과잉 수사가 있다 그러면 그 검사의 잘못인 거지 그 그릇인 검찰청의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관 대 기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견제하고 협력하고 하는 그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부 구성원의 특정한 평가를 갖고 기관을 없앤다는 것도 문제가 크다. 그래서 검찰청 폐지라는
이 정부조직법상의 가장 큰 민주당이 원하는 이 부분도 잘못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자, 그걸 폐지했어요. 그럼 이 폐지한 이후에 1년 뒤에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럼 폐지 먼저 하고 이 검찰청이 했던 역할을 담아낼 그릇인 중수청은 1년 후에 이게 만들어져요. 그 사이에 만들어지겠지만 이거 먼저 없애고 뒤늦게 그 보완책을 만드는 게 맞냐. 왜냐하면 검찰청이라는 것은 사회 악을 막는 거잖아요. 특히나 사회 거악을 막는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회 거악을 막는 검찰청을 미리 폐지하고 1년간의 사실상 기관 공백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게 과연 개선인가요? 저는 만약에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보면 중수청 설치, 공수처 설치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먼저 설치 폐지해놓고 뒤에 설치한다. 이거는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서 국민적 거악 척결의 어떤 국민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이 개선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어떤 우려를 좀 낳아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이 검찰청 폐지를 해놓고 검찰의 공백이 1년 동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중수청 설치, 공수청 설치하고 동시에 처리되게 되고요. 다만 정부 조직법 안에 정부 체계상에 이제 그걸 조절한 거죠. 어차피 1년의 유예는 똑같이 적용되고 1년 동안 검찰청은 지금의 기능을 그대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백이 발생되지는 않고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조직의 수장이 이렇게 정부의 공식 입장에 공개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검찰의 오만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권력에 관여하고 개입해 왔기 때문에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된 거고 그래서 검찰의 본연의 기능인 공소 유지 기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 무슨 수사 공소를 분리하고 정상화시키는 건데 수사 기술을 계속 갖고 계속 이 문제가 됐던 검찰의 권한 남용을 계속 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인데 그걸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이미 검찰 개혁은 대세이고 그 방법과 목표도 정해진 만큼 검찰은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하고 쇄신하고 새롭게 이 출발하는 이 공소 기능을 어떻게 잘할지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방향을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사이에 검찰 기능은 살아있겠죠. 그런데 시한부 기관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실제 1년간은 공백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 시즌에도 70명의 검사가 떠났어요. 뭐 이분들의 각자의 수사 그 노하우도 다 전수가 도제식으로 다 전수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부장검사, 부부장검사가 수사 지휘하면서 밑에 있는 평검사들이 그 1대1로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런 기간이 1년 동안 공백이 생기면 그간에 또 수사 역량이나 수사 노하우가 다 사장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총장은 분명히 의견을 밝힐 수 있어요. 이 검찰 기능에 대해서 이 기능이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이익을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검사의 기본적인 기능은 수사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보면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국가 기능의 그 행사에는 분명히 검사의 영장 청구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만큼 검사의 영장 청구는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하나의 과정이 영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사가 기소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권도 당연히 우리 헌법이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뺏는다. 이것도 사실 위헌 소지가 큰 거죠. 네, 권한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한편 어제 운영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문제를 놓고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을 했습니다. 김 비서관을 향해서 만사현통이란 말까지 나오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정부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정부의 협조적인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야당이 관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조용히 해보세요. 김현지 못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국민의힘이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협조합니까? 무서워서 안 부르겠습니까? 두려워서 안 불러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부를 수 있지. 그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막으면 막으실수록 또 조건을 주렁주렁 달면 다실수록 아 진짜 김현지 비서관이 실세구나. 만사현통이라더니 정말 만사현통이구나는 걸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네, 결국 국감 증인 명단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등 11명만 포함이 되고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빠졌습니다. 정작 김 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진 게 많이 없는데요.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과 인사 업무 등 살림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사람이 맡아왔는데요. 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때부터 오랜 인연을 맺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통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김현지 비서관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카드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결식아동 카드라는 게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걸 저 김현지 보좌관이 지적해가지고 고쳤는데, 아, 그래?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일반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줬죠. 그래서 구별이 안 돼요. 쓰는 사람만 아는 거죠. 너무 좋아요. 네, 공직자는 공급자 중심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좋은 예로 김 비서관을 사례로 든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민주당은 대법원장, 대법관들은 막 부르고 총무비서관은 못 부르게 막는다면서 정청래 대표님, 정청래식으로 김현지 씨는 뭐 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모든 일은 김현지 비서관을 통한다. 만사현통. 조 부위원장님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많이 들어봤죠. 네. 근데 이제 저게 저렇게 추상적이고 일방적 주장입니다. 자, 국정감사를 하려면 무엇 때문에 총무비서관 관련돼서 주로 현안이나 이슈에 관련해서 확인하고 물어볼 게 있다. 이런 얘기와 주장을 하셔야죠. 존엄이냐, 만사현통이다, 핵심 측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증인 채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럼 불러놓고 뭘 하겠다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측근이란 이유로 인사부터 뭐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정치적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임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 인사든 뭐 살림살이든 총무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거 다 아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총무비서관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서 뭔가 물어야 될 그 필요성,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계속 김현지는 이렇게 이 만사현통이고 모든 일에 관여돼 있을 것 같으니까 불러놓고 아무거나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요하게 대통령실과 관련된 국정감사를 하면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번에 통상 잘 참석하지 않는 민정수석까지 출석합니다. 대부분 출석하면 관련된 모든 대통령실 운영에 관련된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지 비서가 출석하지 않는 문제로 이렇게 쟁점화시키는 건 뭐냐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세인 김현지를 민주당이 보호한다. 이런 정치 논리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국회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요. 저는 뭐 원칙적으로는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까지 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 의도 전혀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태도를 봤을 때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이상 그 상황에 끌려갈 수는 없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이후에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없다. 그게 관례다라는데 결국은 지금 발목 잡기라는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무슨 현안 질의도 아니고요. 국정조사라는 것도 아니에요. 국정감사입니다. 기관 증인이에요. 해당 기관을 구성하는 사람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본인한테 해당하는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 출석하는 거거든요. 장차관 나갈 때 1급 그 실장들 다 가서 배석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국회의원들이, 청문위원들이, 아니 국감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볼 때 그 해당하는 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답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놓는 거예요. 그 김현지 비서관을 제가 콕 집어서 당신만 나와 이게 아니고 늘 하던 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만약에 김현지 비서관이 직책이 없고 비선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면 민주당에서 정치 공격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직책이 있잖아요. 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은 인사 업무, 재정, 회계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 실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실장이 모르는 걸 총무비서관이 대신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질문이 들어갈지, 뭘 궁금해야 할지 그 민주당이 통제하나요? 그러면 이제 그 법사위원회에서 있었던 국내심 간사는 민주당이 그것도 뭐 좌지우지하고 이제 국내심 위원들이 할 질문마저 통제하나요? 국내심 위원들은 총무비서관에게 할 질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와서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질문 대상이 돼서 그 질문 내용이 부적절하다. 그럼 답변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안 나오시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에요.
아니 세금을 받고 본인이 그런 직책 수행하면서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달라고 하는데 왜 안 나와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건.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영진 의원, 김현지 비서관을 향해 당연직 증인이라며 국회에 나와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30년 동안 저도 문재인 여당 정부의 원내 수석으로서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때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직으로 그 국회 국정감사의 대상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정부 부처나 대통령실 뭐 이런 위원회의 1급 이상 국실장급들은 증인의 대상이에요. 네. 당연직 증인이에요. 그냥 채택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만 봐도 뭐 벌써 뭐 실세 아니냐, 네. 상황 아니냐, 뭐 뒤에서 다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낭설과 근거 없는 루머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 대통령의 어떤 그 사법적인 문제를 거론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출석 자체가 좀 대통령에게 누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의 참석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 쟁점화가 되는 것을 대통령의 비서로서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 김영진 의원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원칙적으로 당연한 거고요. 지금 뭐 지적하는 대로 그 말씀 맞는데 지금의 국회 상황을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법사위. 거의 생산적인 논의와 토론이 됩니까? 물론 법사위원장이 다소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건 있습니다만 당초부터 주요 의안에 대한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의지가 없이 막장 고성 지르고 피켓 올려놓고 그리고 회의 진행을 방해합니다. 그것도 이 입법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 정상적인 신문을 하지 않고 계속 의사 진행 발언만 요구하면서 그걸 안 받아들여준다고 계속 위원장실로 가고 이걸 며칠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국회 운영위의 국정감사가 똑같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부는 그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강경의 입장을 가는 거고요.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후에는 전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서 답변하고 묻는 거에서 당연히 그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김현지 비서관이 출석했을 경우의 국정감사장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예측되는 이상 이번만큼은 뭐 불출석이 양해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간사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증인 의결은 이제 미뤄졌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이견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좀 입장차가 좁혀질까요? 저는 좁혀지고 그렇지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나오셔야죠. 나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적절하다 그러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거를 국민께 의무거든요, 저거는.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관에 대해서 국민이 다 사실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인사에 관련된 이런 불협화음이나 문제제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정 관련해서 그럼 투명성있게 다 공개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회계 담당이니까. 그럼 그 공개한 부분에서 질문을 대신해 주는 게 국회의원인데 이 항목은 무슨 의미죠?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었는데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뭐 수석급들은 그거 잘 모른다. 그러면 다시 또 불러올 건가요? 그러니까 와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받으면 답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업무 외에 답변을 요구받으면 그건 뭐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변 안 하면 그만이지. 근데 어떻게 안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저 부분은 너무 오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 과연 국감장에 나올지 또 여야가 이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편 국회에선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결정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네, 민주당은 정당한 청문회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사법부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희대 청문회는 음모론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정당한 청문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은 사법부 수장이 민주헌정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시대의 사건입니다. 그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된 그 사건을 어떻게든 정당성을 부정을 하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여져요. 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이냐, 그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원조 친명 이른바 7인의 소속으로 알려진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이어서 김 의원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좀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네, 조희대 청문회. 민주당 내에서도 좀 당혹감이 감지되는 것 같은 게 김영진 의원이 급발진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도부와 상의 없이 절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이 있는 거고요. 김영진 의원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앞에 이제 전제한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이재명 당시 후보의 파기환송 절차는 이례적이고 이상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이 절차 진행에 이 이슈의 어떤 중대성 이런 걸 고려하면 충분히 사전에 상의되어야 된다. 그것은 대법원장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사안이 갖는 이슈의 중요성상 당 차원에서 잘 관리돼야 될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자체적으로 또 사전에 예정되거나 예고된 바 없이 이제 결정했다는 그 절차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이고요. 네.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결국 지도부도 청문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법사위에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수차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3일 이후 대선 직전까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직위원 재판부의 내란 사건 진행 과정은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고 정치 관여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채 국민이 요구하는 어떤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적절한 입장을 표명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5월 1일에 이상한 전무후무한 이 대법원 절차 과정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의 형사소송법 체계상 전혀 전례가 없는 구속 취소 결정 그걸 날로 뭐 시간 계산 이런 상황들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네. 사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국민들이 내란 사건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냐 이후에 사법부가 정치적인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응답을 하라는 것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상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 그 내용을 소사히 설명할 책임과 네.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 지도부랑 사전 논의는 없었지만 정청래 대표가 이제 법사위를 찾아서 응원도 하고 그 모습을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면 돌파를 하려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 이제 편이 갈리는 모양새가 나오곤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편을 떠나서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청문회라는 것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가 있을 때 청문회를 하거나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할 때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안건 자체가 없어요. 저거 만든 안건이에요. 예를 들면 뭐 탄핵을 발의하든가요. 탄핵 발의해서 청문회를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탄핵거리를 찾거나 어쨌든 대법원장을 자진 사퇴시키기 위한 것인데 결국 이걸 요약하자면은 민주당에 불리한 그 재판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징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걸로 보여져요. 저는 만약에 대법원장이 이렇게 민주당에서 국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청문회 불렀어야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국회에게 거짓말했다는 혐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국회에 서면을 제출할 때 임성근 그 당시 고등부장 이 사표 수리 과정에서 본인이 국회에서 뭐라 그러겠냐라고 해서 사표 수리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국회에다가. 그리고 녹취가 터진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말한 거는 나온 거란 말이죠. 그것도 국회 서면으로 했던.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불러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그랬잖아. 왜 안 그랬냐? 이건 국회하고 대법원은 서로 상권 분립 한 주체이기 때문에 부른 것은 부적당하다. 이런 아마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겠죠. 그 논의를 그대로 갖고 오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안 불렀는데 지금 어떤 잘못이죠, 대법원장이? 이것이 1심만 1년 2개월, 거의 근 2년을 했던 거예요? 2년 2개월 했군요. 2년 2개월 동안 했던 이 1심을 바탕으로 해서 2심에 거기에 쌓이고 3심은 더 쌓여가지고 쉽게 나온 판결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겼다 그러면 이렇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건 결론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니까 절차를 문제 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을 문제 삼는 겁니다. 재판을 문제 삼는 국회에서 청문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에 대해서 소관 상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법원 행정에 관련된 것만 할 수 있지 재판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예, 관련해서 이른바 뭐 논쟁이 붙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금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했더니 한동훈 전 대표가 대법원장은 뭐 맞다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뭐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대법원장도 실제 대선 개입 지금 의혹이고 여러 정황적 상황들이 그걸 뒷받침하는 정도이지만 실제 대선에 관여할 목적으로 그런 이례적인 절차 진행을 했다면 탄핵이든 아니면 그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상권 분립이지만 상권 분립이라는 게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채 스스로의 그 독자적이고 이 독점적 권력을 그냥 행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초 상권 분립 자체가 집중된 권력은 결국 남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권으로 분립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방식은 인사통제입니다. 그래서 이 임명동의제도 있고 탄핵제도 있는 겁니다. 사법부는 입법부에 대해서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 위헌심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뭐 절대 권력인 것처럼 아니면 사법부와 관련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의 침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대상이 거의 정치인들일 거 아니에요. 붙었던 사람이건 낙선했던 사람이건.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하는데 그 공직선거법의 재판 대상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면 다 끝나고 해야 되나요? 이게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대상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원칙대로 하는 거 이게 사법부 독립입니다. 근데 공직선거법 대상은 다 정치인들이에요. 그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판을 했다고 해서 사법부가 그 뭐 선거에 관여했다. 아니 이거는 법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판단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자격이 피선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는 거지 대법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입법부가 왜 대법원 당신이 그렇게 유죄 판결을 해가지고 파기환송해가지고 나중에 후보자의 자격을 흔드느냐. 자격은 법에 법정돼 있는 거라서 대법원이 흔드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본인 역할만 다 한 거죠. 그런데 이걸 대법원 보고 책임지라면 그래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 진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4월 22일 날 오전에 소부 배당을 합니다. 심리가 그때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후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합니다. 이틀 후에 사실상 평의를 통해서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 27일 날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5월 1일 날 선거 일정 잡고 방송 중계를 공표합니다. 이 일정 자체가 그리고 나서 또 파기환송 이후에 고등법원 절차도 전례 없는 절차로 진행시키고 5월 15일 변론기일 이후에 사실상 대선 전에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로 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정황과 이런 사건 진행이 과거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치 관여 의혹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 대해서 상세히 밝히지는 않은 채 이걸 문제 삼으면 사법권 독립이라고 이 비판만 하는 이 주장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말 짧게만 한 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다 중단시킨 거에 대한 평가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강력하게 안 하는 이유가 사법권 독립 법관이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쉽죠. 원래 더 상급 법원이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중단시켰어요. 헌법에 대한 해석 문제. 헌재가 언제 해석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관점에 따라서는 동일한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국내 심에서는 그렇게 극렬한 비판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김건희 씨 재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어제 첫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에는 다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남편인 윤 전 대통령과는 지금 다른 입장이거든요. 네, 너무 당연한 건데 출석 안 하는 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게 지금 비정상인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입장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부 불출석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 지난번 7월 달에 구속적 부심 그리고 내일 있을 보석신문 여기만 출석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석방과 관련된 사건들이기 때문이죠. 과거에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통해서 실제 공판 과정에서 다퉈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수사에 비협조하고 공판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나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만 해도 이 수사 절차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태도를 하는 건데
뭐 소송 전략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뭐 결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전현희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까지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병합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함께 선다는 것은 한 분은 피고인석에 한 분은 증인석에 설 수는 있죠. 예컨대 이제 공모했다라는 이런 공소장 기재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러면 한쪽 재판에 한쪽 분이 나가서 증인 신문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처럼 안 나가실 수도 있죠. 한 서너 번 정도. 그러나 아마 나가서 만약에 증언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의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의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외신 인터뷰를 통해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미국 투자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미 투자 유보를 의미한 건 아니라고 총리실이 뒤늦게 해명하고 나섰지만 한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미국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투자 프로젝트들이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난 7월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도 불확실성을 드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 이후 비자 제도 개정을 협의 중입니다. 일단 조속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인데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미 투자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됐습니다. 그러자 국무총리실은 추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와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대미 투자 유보를 의미한 발언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건데 일각에선 역할 분담을 통한 대미 압박용이란 시선도 있습니다. 김 총리의 인터뷰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계기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는 등 한미 간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총리실은 김 총리의 발언은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었다며 한미 간 논의 중인 3,500억 달러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우리도 하고 싶어 그랬겠냐? 최근 유명 익명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와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 폭로 같기도 한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제발 개발자 욕은 하지 말아달라. 시키는 대로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주변 동료들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합니다. 글쓴이를 보면 카카오 관계자로 추정되는데요. 15년 만에 바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두고 일반 사용자는 물론 조직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하나를 꼽자면 친구 목록이 사라지고 인스타그램처럼 프로필 사진이 크게 보이게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넣고 싶었다는 게 카카오 측의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한 장의 사진과 한 줄의 텍스트만으로 나를 표현하던 프로필은 이제 나의 관심사, 취향, 일상의 모습들로 가득 채워 보다 입체적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카카오톡에 대한 이용자들의 점수는 그다지 후하지 않습니다. 절대 업데이트하지 말라고 주변에 알리는가 하면 급기야 자동 업데이트 차단법까지 만들어서 공유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댓글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메신저가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다른 SNS에 따라하는 느낌이다. 사생활 노출이 심해졌다와 같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벌금형까지 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이 항소심에 들어갔습니다. 1심 판사는 간식이 있는 냉장고가 피고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YTN이 사무실 내부가 찍힌 사진을 확보했는데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죠.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완주에 있는 물류회사입니다.
유리문 너머 줄지어 배치된 소파들을 지나면 냉장고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지난해 1월 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1개씩을 꺼냈습니다. 가격은 합쳐서 1,050원 정도. 그런데 이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정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물류업체 탁송기사들의 양해로 관행처럼 간식을 드문드문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런 관행이 있다는 동료 직원 수십 명의 사실 확인서도 1심 중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1심 판사는 냉장고가 탁송기사도 들어갈 수 없는 사무공간에 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류업체로부터 허락받은 것도 없다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보안업체 직원은 해고 위기에 놓였고 그동안 변호사 비용만 벌써 1,0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탁송기사나 수거센터 직원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사무공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견이에요. 왜냐면 냉장고 위치가 탁송기사님 대기 장소와 사무공간 딱 경계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는 정수기랑 비지테이블과 맞닿아 있고요. 항소심 재판장은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일단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전주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위법과 관행 사이 1,050원 과자값 논란에 보안업체 직원의 일자리가 걸린 2심 재판은 다음 달 말부터 재개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훈련병에게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시켜 숨지게 간 육군 간부들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부중대장 남모 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박 훈련병이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적으로 사망에 이른 거로 확인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의 임신 중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는 미국 정부 발표와 관련해 기존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임신 초기 38도 이상 고열이 계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원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에 대해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보석신문 중계는 허가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내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재판 중계가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일단 뭐 재판 중계 자체에 대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죠. 재판은 이제 촬영과 중계가 있고 이전에 어떤 법 조문은 이제 법원조직법에서는 재판장 허가 없이는 이제 촬영 중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에 관한 이제 규칙이 있는데 법정의 어떤 촬영 및 중계에 관련된 방송에 관한 이제 규칙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계를 하는 건데 내란 특검법에 의하면은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을 하면 중계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중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가만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판의 중계는 이제 허용을 하고 보석 신문에 대한 부분은 좀 불허를 했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반반 중계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왜 뺐을까요? 내일 밝히겠다고 했다지만요. 재판에 관한 뭐 중계 자체는 할 수가 있죠. 물론 그것은 이제 유죄 무죄에 관한 거랄지 아니면 재판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투명성에 관한 거란 건데 이제 보석 자체는 혐의 유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단지 보석 신청에 대해서 청구에 대해서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보석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지병이랄지 여러 가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 거랄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그걸 심리를 하고 증인을 뭐 내세운다랄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석 신문까지 중계를 하고 공개하는 것은 저도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석 신문 자체도 뭐 재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뭐 유죄 무죄를 다루는 그런 공식적인 재판 그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보석 신문에 대해서는 아마 공개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 보석 신문 할 때 그 이유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이유로 아마 재판부에서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김건희 씨 재판은 일부 법정 촬영이 허가가 됐습니다. 왜 어제는 중계 신청을 안 했을까요? 지금 이제 특검법이 이제 상당히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계 신청 자체는 사실은 이제 언론사가 어제는 촬영 신청만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이 대법원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는 촬영을 공판 개시 전에만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특검법과 관련된 것이 이제 어제서 공포됐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특검이랄지 그다음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중계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일단 신청을 하지 않았었고요. 특검이 됐건 그다음에 피고인이 됐든 간에 이제 그래서 단지 이제 언론사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공판 개시 전에만 30초 정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한 거죠. 네, 저희가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 뭐 지연 중계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이런 형사 재판이 중계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2017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법이 좀 규칙이 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선고는 이제 생중계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선고에 한해서 그랬는데 전에는 뭐 할 수도 없었고요. 또 법원 조직법이랄지 그다음에 이 촬영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도 그런 규정이 없었죠. 그리고 생중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국민이 이 생중계하는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진실에 부합하는 실제 진실에 부합하는 증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규정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특검법 자체는 이걸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고 더불어 이제 내란 특검법과 이제 다른 특검법이 있는데 특히 내란 특검법에 의해서는 재판부가 이걸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했죠. 그래서 특검이랄지 이제 피고인이 중계를 요청하는 경우.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내란 특검법에서 관련된 피고인들이 중계 요청하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 특검이 중계를 요청할 것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생중계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관심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 관한 겁니다. 재판부가 수용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수용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이제 보석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증거 인멸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석 자체가 우리가 그냥 병보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생명이랄지 아니면 특히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그런 수감할 수 있는 그런 신체 상태가 아닌 경우 이제 그런 경우 감안해서 보석을 해주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신체적인 측면, 질병적인 측면도 윤 전 대통령이 해당이 안 될 뿐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재판을 거부해 왔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 또 이게 내란죄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참고인, 공동 피고인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뭐 보석은 허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마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도 허가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석을 한번 청구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내란 재판에 계속 불출석을 했으면 11번인데 이런 경우가 좀 흔합니까? 아니 그런 경우가 없죠. 거의 없고 지금 이제 보석 신문 자체는 또 본인이 또 출석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특수공무 집행 방해와 관련된 사건의 첫 재판 때는 이제 피고인이 그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이 개시되지 못하니까 참석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거의 이런 사례가 뭐 초유의 사례이고 또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재판을 이제 전략적으로 본인의 유불리를 따져서 출석을 안 하는 것인지 아마 그건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재판에 불참한 점이 보석 심사에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 통상적으로 보석 심사에는 어떤 점이 좀 핵심이 될까요? 보석의 요건이 필요적 보석, 의무적 요건 그런 것들이 법에는 규정이 돼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법률적인 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뭐 사건 자체가 그렇게 중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랄지, 네. 예, 그다음에 어떤 지병이 너무 심해서 수감할 수 없고 이제 재판에 임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랄지 네.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보석으로 석방을 해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죠. 예. 근데 과거에 구속 취소가 될 당시에는 이제 그 시간 문제 이 계산이 좀 변수였는데 이번엔 좀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변수는 그다지 있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도 두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내란 재판 따로 있고, 예. 특수공무 집행 방해와 관련된 재판이 따로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또 여러 가지 3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다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보석을 내주게 되면 또 그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의견서에 적어내서 보석이 허가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마 결사적으로 이 보석을 막으려고 할 것이고 아마 재판부도 뭐 보석에 해줄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예.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어제 재판에 나왔고요. 오늘은 특검 소환 조사를 받는데 뇌물 혐의 피의자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후한 화백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걸로 예. 알려져 있죠. 그래서 김상민 전 검사가 창원 쪽에 있는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 이후한의 그림, 예. 한 1억 한 4천만 원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어떤 경로로 해서 전달을 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 알려진 것은 김상민 전 검사가 이제 본인이 주장은 자기가 이제 중개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김건희 씨의 오빠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신 이걸 사줬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김건희 씨 오빠의 김진우 씨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결국 그러한 본인의 주장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 영장 심사에서 예. 결국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특검 자체는 이거 자체가 어떤 중개 역할을 해서 사준 게 아니고 자신의 어떤 공천과 관련된 부분,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공천서 사실은 이제 컷오프 됐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국정원에 이제 법률 특보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매건매직한 게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후한의 그림은 이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건데 이걸 숨기기 위해서 김진우 씨의 장모 예. 운영하는 요양원에 이제 갖다 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특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뇌물죄를 이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자, 김건희 씨가 지금 재판 중인 부분은 이제 알선 수재에 대한 부분 혐의인데 이번에는 뇌물 혐의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매간매직의 어떤 공범이고 그렇다면은 이 연결고리 그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게 좀 핵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뇌물죄는 이제 신분범이죠. 예.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런 청탁 목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고 예. 근데 결과적으로 뭐 공무원에게 알선할 목적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알선 수재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알선 수재가 아니고 이제 뇌물죄로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잖아요. 예. 공무원의 신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그림을 받고 김상민의 어떤 공천이랄지 이제 국정원의 이제 법률 특보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 자체는 이제 서로 공범 관계를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할지라도 공무원과 같이 서로 협의해서 예. 뇌물을 받게 되면 같이 이제 뇌물죄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뇌물죄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공천 개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국정원의 직위를 맡는 것도 역시 뭐 대통령의 어떤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매건매직과 관련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윤 전 대통령과 이렇게 공모 혐의를 좀 입증하려면 윤 전 대통령도 소환을 하겠죠?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떤 알선수재랄지 공천 개입이랄지 그다음에 정치안법 위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윤 전 대통령 관련이 있어요. 네. 김건희 여사는 그냥 이런 사적인 어떻게 보면 사인에 불과하잖아요. 예. 그런데 영부인이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에는 윤 전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뭐 뇌물도 받고 여러 가지 청탁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이제 공무관계로 특검 문제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혐의가 있으면 그것이 어떤 관직과 관련된 부분, 공무원 직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뇌물이 오고 갔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윤 전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까지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특검 수사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 이제 김건희 씨에 관련해서 어떤 매건매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마쳐지면 그 다음 수사는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공모 혐의를 받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두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자면은 김건희 씨는 재판도 나오고 출석도 하면서 오늘 조사까지 받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도 안 나가고 그리고 검찰 조사도 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전략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건 뭐 상당히 뭐 그렇다고 해서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러지는 않은 건데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뭐 이전에도 YTN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예. 이제 본인의 어떤 내란죄 자체가 형량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어떻게 보면 극형이거든요. 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특수공무집행방해랄지 직권남용이랄지 이런 죄들이 추가로 기소돼서 병합된다 하더라도 예. 사실은 그보다 더 무거운 형은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재판에 나가게 되면 일일이 특검이랄지 검찰이 이전에 수사했던 증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근거나 명분이 없다랄지 그리고 이런 것 전체가 결과적으로 이제 유죄가 나올 것이다. 그럼 뭐 유죄가 나올 것이 뻔한데 내가 재판 나가서 어떻게 보면 고생하면서까지 재판에 참여를 하고 또 특검도 마찬가지겠죠. 특검에서 이미 수사를 다 하고 기소가 거의 명확한 상태인데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내가 가서 조사받는다고 해서 이거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판은 안 나가고 결과가 나오는 거 그냥 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판에 나가서 자기의 어떤 변명, 변론을 하는 이유는 무죄를 받는다랄지 아니면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재료인 거죠. 그러니까 재판이랄지 수사에 소환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 김건희 측은 아마 이제 이런 면이 있을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소된 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자기는 몰랐다고 이제 주장을 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건데 그러면 무상으로 받았다는 여론조사를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게 과연 정치자금법이 되느냐. 이런 이제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이제 보석,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있잖아요. 이거 자체도 사실은 특검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배달 사고가 났다. 그러면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이 얘기도 들어주지 않고 기소를 하겠지만 엄격한 법적인 증거에 의하면 해볼 만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검에서 직접적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도 없고 뭐 이런 약점이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는 끝까지 다퉈서 무죄를 받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전 이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한 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작심 발언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일단 뭐 작심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원래 이제 신임 법관 이런 때 저희 대법원장들이 참여를 하죠. 축사하죠. 축사할 때는 거의 뭐 사법부 독립
헌법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지금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탄핵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한덕수 그런 정상면 전 총장과 같이 회동을 했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헌법상 상권 분립인데 과연 입법부 그것도 거대 여당이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겁박해도 되느냐 이거에 대한 불만 내심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회적으로 취임사에서 사법부 독립 이제 그 중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재판관 그러니까 판사는 권한과 실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국민을 바라보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런 취지의 얘기도 있는 걸 보면 이제 애둘러서 자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압박 이런 거에 대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는 묵묵부답하다가 준비된 멘트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법관 대표 회의도 좀 열립니다. 그런데 대법관 증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지만 대법원장 사퇴 탄핵 요구에 대한 입장도 좀 나올까요? 이 회의에서? 근데 원래 이제 법관 사법부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입법 불허할 수 있는 민주당 측에서 이제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사법개혁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관회의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한 가지는 지나칠 정도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헌법 위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을 가진 판사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전에 판사들의 어떤 잘못된 점, 또 경우에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진 판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어떻게 모아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법관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것이 사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장일치로 사법부의 어떤 독립이랄지 그다음에 재판의 독립 이런 것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법관 회의에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관 대표 회의 오늘 오후 7시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어떤 입장 나올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7일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는데 이번에도 성동, 마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가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 하지만 지난 7일 발표한 첫 공급 대책 이후 매주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0.19% 오르며 3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 자치구 상승폭이 커졌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한강벨트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성동구가 0.59% 오르며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이어 마포, 광진 등 한강벨트 자치구들이 상승률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97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점이 오히려 수요자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권에 이어서 이제 한강벨트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일명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호모 수요가 최근 유입되면서 9월부터 거래가 들고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가 0.64% 급등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 지역 아파트 값도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수요 억제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급 절벽 우려 등으로 가격 상승세를 단기간에 잡기 어렵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YTN 휴두입니다.
네이버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합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포괄적 주식 교환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 주식 거래 외에도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협력 사항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실증에 나섰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로봇 전문 기업 로보티즈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의 물류 현장 상용화를 위한 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물류 작업에 특화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피지컬 AI를 구현하고 실제 물류 현장에 인공지능 로봇을 투입해 기술 검증과 작업 데이터를 학습시킬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소나타 출시 40주년을 맞아 내년 1월 중순까지 서울문화공간 피크닉에서 바이 유어 사이드 스텔라 앤 소나타 전시를 진행합니다. 현대차는 서울올림픽을 기념해 출시됐던 스페셜 에디션 스텔라 88을 복원해 전시하고 두 모델의 디자인 스케치와 광고 영상 등 과거 자료도 선보입니다. 아울러 관련 소식을 담은 잡지를 출판하고 다음 달 18일에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에서 관련 북토크를 열 예정입니다. 우한 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이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앞두고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플러스 결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간편 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플러스는 29일부터 배민 앱의 주문하기 단계에서 국제 결제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충청 이남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를 보면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 지역에 약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충청과 경북 지역은 비구름이 차츰 걷히겠지만 그 밖에 남부 지방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비가 오는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오는 가운데 전북은 아침까지, 경남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전국에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8도, 대전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올라서 활동량이 많다면 다소 더울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출퇴근길에는 겉옷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휴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서울 낮 기온이 22도까지 떨어지는 등 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온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